네, 잘 쉬었습니까? 139번부터 행정 업무론 436페이지 마무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2차에서 뵐지 못 뵐지는 모르겠지만 1차에서 공부해야 될 나머지 분량 확실하게 다 채워드리고 꼭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에 부응해서 부지런히 반복 학습을 해 주시고요. 반복 학습하는 방법은 사전에 노트나 A4지를 옆에다 놓고 문제풀이 한 문제 중심으로 키워드를 쓰고 답을 쓰고 키워드를 쓰고 답을 쓰고 하면서 공부를 해두면 마무리 공부할 때 쭉 한번 넘겨보면 거의 기억이 되살아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사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사무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날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보관, 저장 등을 관리한다 그랬죠. 두 번째, 경영활동인 사무는 이 말이죠. 기업에서, 민간 기업에서 생산, 판매, 구매, 재무, 총무 모든 걸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다 연결되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총괄기획팀 아니면 총무팀에서 전담토로. 세 번째, 사무작업에는 기록계산, 회계, 특히나 기록계산, 통신, 회계 이런 부분들은 작업 업무라고 그랬죠. 단순한 업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 작업. 마지막에 광의의 사무는 문서 처리, 데이터 처리 업무와 의사소통 포함되죠. 근데 여기 뭐가 문제입니까? 잘 읽어보면 다 맞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의사소통만을 이렇게 했죠. 그럼 그 외의 것은 사무가 아니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사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잘 찾아내자. 재차 강조합니다. 다음 142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 예규는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랬고, 지시는 상급기관에 하급기관에 하되 뭐예요? 일정한 사항을 내려보내는 명령, 지시 이것인데 훈련과 지시는 또 다르다 그랬죠. 그것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널리 알리는 것인데 폐기하지 않는 한은 효력이 계속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 매번 정부에서 총리 산하에서 협의해서 지금 단계로 가자. 아니다. 연장하자. 아니다. 축소하자. 매번 하죠. 그죠? 그러나 그걸 하지 않고 말이 없는 한은 효력이 계속된다. 코로나가 종속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죠. 뭐 독감처럼. 그런 말도 있죠. 다음,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문서로서 그 효력이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을 말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아무것도 없이 뚝 잘라버리고. 그죠? 뭐예요, 이게? 고시, 공고입니다, 공고. 근데 뭐가 문제냐? 요렇게 통일기획위에서 하는 것은 예규인데, 법규 문서의 형식을 갖춘 문서가 아니고, 법규 문서가 아니고 지시 문서예요. 요거. 지시 문서. 이 앞에까지는 다 맞는 말이죠. 그죠? 지시 문서에 해당된다. 그래야 되는데, 법규 문서다. 그럼 뭐예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법규 문서거든요. 그래서 1번은 요거 때문에 틀렸다. 요놈이 튀어나왔다. 다음. 143번 문제. 다음 중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로 볼 수 없는 것은 성질별 분류 또는 내용별 분류 또는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 등등 나왔는데
성질별로 비치문서, 일반문서, 민원문서 또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등등등 있었는데 공문서, 사문서 하는 것은 누가 작성했느냐, 공무원이 작성했느냐, 민간 개인이 작성했느냐, 이 작성 주체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48번. 다음 문서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 문서의 정리. 문서의 색출을 신속 용이하게 한다. 불필요한 문서를 적시에 폐기 보관한다. 문서의 처리 완결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말일까지 문서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거는 말은 다 맞아요. 문서의 처리 완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문서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문서 정리가 아니고 문서의 보관이죠. 보관. 말은 맞는 말인데, 글은 맞는 말인데, 물어보는 것은 문서의 정리를 물었는데, 문서의 보관이 나왔으니까. 보존, 보관, 이 말이 들어가면, 그죠? 다음. 151번. 문서 구성의 두문에 해당되는 것은 벌써 몇 번째 나왔습니다. 두문은 행정기관명을 쓰고 그 밑에 수신처, 누가 이 문서를 받아볼 것인가. 그리고 또 경유, 그 문서 받아보는 기관 밑에 실무 담당자는 누군가. 그런 것들이 경유죠. 행정기관명이다. 문서 구성의 결문에 해당되지. 결문은 이제 수신도 아니고,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 수신이네, 수신. 본문에 들어가는 본문 내용과 첨부물도 아니고, 뭐예요? 발신 명의자. 누가 보냈다? 공개, 비공개 여부, 생산 등록 번호, 문서 작성한 담당자, 검토자, 또는 그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들어가는 것이 결문입니다. 결문. 다음 158번 문제. 문서 편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편철. 편칭을 해서 묶는다는 얘기죠. 문서 처리가 끝난 문서를 기능, 보존기간 등에 따라서 분류해서 일정한 분량으로 묶어 놓는다. 이게 문서의 편철이고, 가장 오래된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맨 밑으로 간다. 오래된 문서일수록 위로 온다. 2번이 틀렸고. 159번. 문서에 보존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보존 문서는 가능한 줄일수록 좋다. 왜? 사무 공간을 여유있게 쓰고 쾌적화하기 위해서. 권위가 없는 문서일수록 보존 기간은 짧게 보존하지 않거나, 문서 보존 규정을 만들어서 준수하는데 가능한 한 폐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버려라. 불필요한 문서, 오래된 문서는 버려라. 그래서 문서에 중요한 문서인 경우는 문서를 보존하는 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30년, 20년, 10년, 7년, 5년, 1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뒤에서 볼 겁니다. 다음 160번. 기한의 종류. 옳지 않는 것. 기한은 일반 기한. 첫 번째. 줄을 딱 쳐놓고. 2번 일괄 기한. 3번 공동 기한. 4번 기타. 뭐예요?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일반 기한이란 하나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규격화된 용지의 문화를 작성하는 것으로까지는 일반 기한이죠.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기한의 대부분이 1번이다 이 말이죠. 특별한 경우에 이건 틀린 얘기고, 일괄 기한은 걸쳐가도 내용이 서로 다른 걸 하나에 하는 것. 공동 기한은 2개 이상의 기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 다르죠? 1번이 정답. 다음 163번. 문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문서는 의사를 형성시키고 보존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은 다 문서의 기능입니다. 의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문서의 기능이 아닙니다. 구체화하고 전달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 문서의 기능이고요. 다음 165번. 사무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회인들은 이런 거는 풀기가 아주 쉽죠. 일반 상식이니까. 다음 중 사무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사무 업무를 하는 사무원, 직원, 그 사람이 근무하게 될 사무실 공간, 사무실, 그 다음에 행정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기, 그것도 첨단화된 기기, 고객하고 사무 구성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다음 넘어갑니다. 169번. 서로 관련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안건을 한 종에 하는 것은 일괄입니다. 일관. 근데 서로 관련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을 두고 한 가지 안건을 한 종에다가 같이 하는 것은 공동기관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일반기관이고 2번이 정답이죠. 다음 173번부터 볼까요? 3번 체크를 내가 안 해놨네. 3번 이렇게 하면 되죠. 113번 문서 작성 시 항목에 따른 구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서를 편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번이죠. 왜? 이게 바로 용이성 아닙니까? 정확성, 용이성 또는 신속성, 아울러서 경제성, 경제적으로 해라. 정답은 2번이죠. 114번. 문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문서 작성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근거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남기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또는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또는 활동 내용을 기록 보관하는 것, 내용을 토론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한다. 이것은 물론 토론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토론을 위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177번? 7번. 네.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간소의 목적이 하는 거. 문서 작성을 간소화, 목적, 신속성, 정확성, 용이성, 경제성 이런 말이 있죠. 통일성이란 말은 여기서 왜 나왔나? 누구죠? 요새 미스터 트롯.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말이죠.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잖아요. 178번. 법규 문서의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법규 문서인 경우는 사전에 법을 공고 공시할 때는 시행일이나 공포일을 정해놓고 공개를 합니다.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또는 공포일로부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효력 발생해가지고 고시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때 그랬죠. 공고문서. 그죠? 그런 거 연관시키면 혼돈 올 수 있어요. 다음 181번.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 부서의 협조를 얻을 때 협조는 무조건 미리 협조해야 돼요. 사전에 선협조. 물론 일하다가 중간에 또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다 돼가는 마당에 또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일을 그르칠 우려도 있죠. 이미 중간 산을 넘었는데 그때 와서 큰일 났네요. 앞에 했던 것이 잘못됐는데 도와주십사. 그럼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모든 업무의 협조는 사전 협조, 선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접목이 되는 얘기죠. 186번. 문서 접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문서는 누가 접수한다? 관장하는 부서, 처리과에서 접수한다. 전화 접수는 대상이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요즘은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서 민간, 민원 등등은 관공서에 전화 접수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행정관리협회에다가 전화로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역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유선, 무선, 위성까지 활용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당직, 비상근무, 출장 이런 것은 전부 일일 명령이다. 이거 봐라.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 일일 명령이죠. 당연히. 이런 것은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다. 그런 것도 나온다. 왜? 마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응답하라고. 197번. 전자문서의 일괄 기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일괄, 2개 이상의 다른 문건을 하나로 묶어서 기한한다. 공동, 2개 이상의 기관의 업무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기한한다. 그랬죠?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기한문에는 제1안, 2안, 3안 등의 용어를 쓴다. 기한문에 쓰는 것이 아니고 기한문 내용 중에 어떤 특정한 목표, 제시 또는 방안 등에 쓸 때는 쓸 수 있어도 기한문 자체 1안, 2안, 3안 그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위에서 결제하는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8번.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 일반에게 알린다. 공고죠. 공고에는 고시가 있고 공고가 있다. 두 가지 있다. 그랬고. 다음 200번. 지식관리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조직원들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리엔지니어링, 이거 아까 나온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조금 표현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4번입니다. 시험지 지문 리엔지니어링 나오면 무조건 확 찍으면 되겠다. 우리 행정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205번.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내용이 상대방 즉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언제 등록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1번이죠. 수신자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된 때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 208번. 이제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앞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왔고 또 요약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다음은 공문서의 보관, 보존, 폐기 흐름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 문서는 반드시 자료관에서 전문 요인의 심사와 폐기 심의 후에 폐기한다. 이거 맞는 건데? 올바르게 설명한 거 그랬으니까. 난 틀린 거 그랬네? 맞는 얘기입니다. 요게 가장 정답이에요, 요게. 함부로 문서를 폐기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문서인 경우, 특히 더 중요한 부분,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요원이 심사를 하고 폐기 심의회를 열어서 폐기해도 좋겠다 했을 때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이네요. 다음 211번. 개인 문서에 지가 알아서 폐기하든 말든, 그죠? 공문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문서에서 문서의 끝 표시, 자, 또 나왔어요. 끝 표시는 나온다 그랬죠? 구성 중에 붙임물이 있을 때는 붙임물 표시 끝에 한자를 띄우고 끝이라고 표시한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썼을 때 2까지 있다 또는 3까지 있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다음 줄에 한자를 띄우고 끝하는 것은 그 문장이 문단 끝에 끝나버렸을 때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글자가 끝난 그 자리에서부터 여백이 있을 때는 마침표 뒤에 두 타를 띄우고 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약에 나와 있던 것과 시험지 지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연명부 기재사항 마지막 줄에 이하 빈칸 쓴다. 이때는 뭐예요? 중간에 표 박스 안에 빈 칸이 있을 때는
다 쓴 칸 다음 줄 첫 번째 칸에 이하 빈칸. 그래야 된다. 그래 위변조를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명부 마지막 칸에 작성됐을 때, 꽉 찼을 때 이 말이죠. 왼쪽 기본선 처음 시작하는 선에 한 글자, 즉 두 타, 같은 말이죠. 띄우고 끝 표시한다. 맞고. 그럼 4번이 틀렸겠네. 본문, 표시문, 오른쪽 한계선에 끝났을 경우 다음 줄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틀렸죠. 기본이 아니다. 다음 213번. 다음 중 문서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서 두 번째는 이거 문제입니다. 담당자의 재량권을 극대화하여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증가시킨다.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아지면 그 업무를 직접 이용, 운용,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담당자의 재량권을 극대화시키면 안 돼요. 공무원의 담당자의 재량권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그때 부정비리, 부패가 또는 급행료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17번 문제. 공문서의 날인, 인용 인쇄 사용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것. 관용의 인용을 인쇄 사용하는 경우 문서의 크기와 용도에 관계없이 지정된 문서를 사용한다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용도에 맞게 같거나 축소 또는 작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인형이기 때문에 관인을 찍으면 관인 크기 그대로 지키지만 그걸 그림으로 인형 자체를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때는 그것보다 작아도 가능하다. 그 의미예요. 나머지 맞는 말이고 219번. 문서의 작성과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문서 작성과 형식. 품위제도란 말은 윗사람에게, 상급기관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신하거나 건의하거나 승인받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품위제도란 말을 씁니다. 혼자 처리할 권한이 없을 때 윗사람한테 설명이 나와 있죠. 문서기한은 문서 작성의 첫 단계. 결재란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의사 결정을 표시하는 것. 결재가 곧 의사 결정이다. 내부 공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문서로서 처리 방안에 대한 상사의 의사 결정을 받는 행위다. 이게 내부 결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부 공람이 아니고. 내부 공람은 아니고 내부 공람이란 말은 상사로부터 직원까지 또는 불규칙하게 누구든지 그걸 내용을 열어본다. 그래서 순차공람, 병렬공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다음 넘어갑니다. 223번 문제. 문서의 요건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문서는 문자, 기호 또는 괄호 안에 외국어, 한자, 영어 등을 함께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관공서에서 작성한 것일 것. 문서 맞죠? 그러나 여기는 공문서예요. 사문서는 문서 아닌가? 민간 기업 또는 개인이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럼 그건 사문서죠. 이건 공문서만 얘기한 거예요. 공문서만. 그래서 사기업에서는 상문서니까 2번이 틀렸고. 다음 225번 문제.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계없는 것.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종류가 컴퓨터상에 작성했다, 문서에 썼다, 결제받았다, 표백, 나타내 보였다, 표백주의. 발송했다, 우편물로 봉해서 보냈다. 전보로 보냈다, 발송. 그 다음에 뭐예요? 요지예요, 인지예요? 요지예요, 인지예요? 인지주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서 인지했다? 그런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러죠. 요지주의가 바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서 인지했다, 알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인지주의라는 용어로 쓰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에 내가 강조를 해준 내용입니다. 다음 228번. 다음 중 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말은
대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하고 같이 붙어서 치고받고 싸울 놈이 있어야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대결하려는데 싸울 놈이 없어요. 왜? 부재 중일 때. 부재 중일 때. 출장을 갔거나 장기 휴가를 갔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럼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상당 기간 자리를 비웠을 때. 그죠? 부재 중일 때. 근데 결재권자의 결근.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배탈이 나서 하루 결근했다. 그리고 대신 결재했다가는 맞아 죽는다 그랬잖아요.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암기하라고. 하루 결근했다고 다른 사람이 결재했다가 맞아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2번, 232번. 문서 결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문서 결제 방법은 기관장 결제는 부서나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그자가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결제 권한이죠. 정결권은 위임받은 자가 한다. 맞고. 대결은 대리하는 자가 한다. 맞죠? 그러나 사후보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고 안 하면 건방진 녀석 이렇게 되겠죠? 왜? 결재권자가 그 업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보고 안 하고 지만 사인해가지고 현장에서 시행했다. 그럼 위에 사람 로봇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난다. 3번이 틀렸고요. 다음 235번 문제. 기합문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기합문서. 기합문서 작성 시 글자는 한글로 하고 괄호 속에는 한자 외국어를 쓸 수 있다. 맞죠? 연호와 날짜의 경우는 연호는 서기를 쓰되가 아니고 서기란 말은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날짜는 연,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는다. 맞죠? 근데 여기서 틀린 게 뭐예요? 서기란 말을 표시하고 이 말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서기 연호를 쓰되 서기라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요즘은 우리는 서기란 말을 별도로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연, 월, 일 사이에 온점을 찍어주고 시간인 경우는 24시간제를 쓰면서 시분 사이에 시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쌍점을 찍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됐고 다음 238번. 지시문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지시문서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그럼 공고는 아니죠. 공고. 지시에는 고시에는 고시와 공고가 있다. 지시문서에 공고. 그럼 말이 안 맞죠. 다음 240번 문제. 지루할 겁니다. 다 돼갑니다. 지루하다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다 돼간다 생각하면 훨씬 가볍고 문서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내용이 복잡하여 문서 없이는 당연으로 처리 곤란할 때는 당연히 문서를 처리해야 되겠죠. 정보의 가공 처리가 필요할 때도 필요하겠죠. 합니까? 정보의 가공 처리가 필요할 때는 문서가 필요 없다. 왜? 밑에 내용, 문서가 필요한 경우 쭉 나와 있죠. 내용이 복잡하거나 결과 증빙 자료를 써야 되거나 형식상 체제상 문서, 의사소통. 그런데 정보 가공 처리는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에서, 방송에서도 또는 신문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걸 가공 처리할 때는 굳이 문서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번이 정답. 242번. 문서의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 문서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이 작성하고 공무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효력을 발생하고 하는 이런 성립 요건 중에 당해 기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문서 업무 처리 규정 또는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에 따라서 한다. 법규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죠. 해당 기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정부 문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다음 244번. 문서의 성립 시기. 우리나라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면 성립이 되고요.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그래서 도달주의를 한다 그랬죠.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얼른 보고 성립시키 해가지고 수신자에 도달된 때 그러면 큰일 난다. 이것은 뭐예요?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 성립이 되는 것은 결재권자가 사인하면, 즉 결재하면 이거죠. 다음 246번. 다음 문서 중 간인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간인은 중요한 업무 내용 증명서 또는 계약서 이런 것은 간인을 해야 됩니다. 찍어야 돼요. 그런 걸 위변조해버리면 지금 언론에 지탄을 받고 있는 전직 고위관료, 그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자식의 상장, 자격증, 졸업장 등을 위변조했다. 중대범죄예요, 중대범죄. 사기예요, 사기. 일명령 문서는 굳이 간인을 안 해도 돼요. 한 장에다가 오늘 저녁에 당번 누구누구 거기다 간인해서 위변조 이런 소지가 없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칠판 가장자리 쓰죠. 공부 시간에 떠든 놈 김개똥이 박개똥이 쓰듯이 그런 것은 간인까지 아니다 이런 의미고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런 의미죠. 다음 257번입니다. 기한문의 협조 및 검토, 결재할 때 다른 의견 표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이 말이죠. 여기 검토 과정에서 기한자,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 최초, 검토자, 그 사람과 비슷한 지위거나 그 사람 바로 위에 있는 상급자 또는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자 이런 것들이 다를 경우에 가능한 한 의견을 다 사전에 조정을 한다. 참 좋은 협조 방법이죠. 또 단순한 문구 수정도 의견 표시, 단순한 문구 수정하는 정도가 의견 표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보고 보편 타당해서 이 말은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다. 그럼 누구든지 동의하는 거죠. 2번이 정답이죠. 다음 260번. 접수 문서의 공람에 대해서 문서를 접수한 것은 공람을 표시한다. 이를테면 다른 부서에서 온 문서 또는 민원인이 보내준 문서를 접수하면 민원인 문서도 공문서가 된다. 그랬을 때 그 부서에 있는 조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열람한다. 공람은 열어본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열어본다. 그건 공람이에요. 개별 열람이 아니고 그때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공람은 순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계급별로 순서대로 하면 순차 공람. 무작위로 아무나 먼저 보는 놈이 임자. 그러면 병렬 공람. 요즘 전자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문서는 병렬 공람 형태를 취하죠. 민원문서일수록 특히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접수한 종이문서를 공람할 때는 예배에다가 공람할 사람 지위, 직급, 성명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전자문서로 접수한 공람할 난이 없으므로 공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전자문서는 컴퓨터상에 내가 마우스로 딱 클릭해서 이런 문서가 왔네 하고 열어보면 자동으로 열어봤다는 것이 공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3번 문제. 기록물 이관에 관한 설명. 기록물 이관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기록물 보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자료관은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의 기록물을 7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한다. 여기서 보존기관이 적어도 준연구, 준연구 20년, 7년 연수가 쭉 있는데요. 20년이 아니고 준연구 이상의 기록물은 7년입니다. 그게 바뀐 거죠. 처리과에서 모든 기록물은 적어도 1, 2년 후에 이관한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그 해가 완료된 다음에 그 자료는 자료관으로 이동한다. 그런 말이죠. 다음 268번. 서식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서식관리. 서식은 하나의 양식을 그랬죠.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표준화된 폼, 양식. 서식이란 사무처리에 관련된 일정한 항목을 미리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 관공서에 가면 다 있다 그랬죠. 서식의 설계와 관련하여 발신자명은
기관의 대표자명과 성명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대표 기관의 명을 쓰든지 대표자명만 쓰면 돼요. 성명을 같이 쓰지는 않아요. 이름까지 필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하면 되지. 거기다가 장관 홍길동 누구 뭐 다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장은 그 사람 자신이 곧 기관이에요. 기관. 밑에 스트럭처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271번. 다음은 문서 보존 방법의 단점. 이게 어떤 방법인가? 이걸 묻는 거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문서를 활용하는 부서는 많은 문서를 활용하는 부서는 불편하고 수송 시설이 용이해야 되고 단점이에요. 단점. 이걸 보면 분산식이에요. 왜냐? 분산하려면 수송 시설, 차량, 장비 등이 또는 그걸 보관하는 장소 등이 아주 우수해야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산식 관리 방법이다. 다음 277번 문제. 다음은 관인에 대한 설명. 관인은 정부 부서의 도장, 행정기관장이 정하고 대통령 관인은 4.5cm 가로 세로 아까 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관인을 보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왕조시대의 옥새. 관인은 기관 기기 명칭이 마지막 글자가 인형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아까 봤죠? 못 본 사람 한 번 더 보여줘요? 아까 다 보여줬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김대중 그러면 중자가 마지막 글자 아니에요. 그 중자가 관인의 가운데 오도록 겹치게 찍는다 이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노무현하고 가운데 오도록,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문재인 인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이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도장을 누구누구 인 찍는데 현 대통령은 이름자 끝에 인자가 있으니까 좀 우습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름자 끝자 가운데 겹치게 찍는다. 관인의 인형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청색과 빨간색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4번이 틀렸다. 다음 279번 문제. 관인 날인의 대상 문서가 아닌 것은 일반적인 기한문은 굳이 관인하지 않습니다. 왜? 내부 문서로 내부만 내부 결제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관인을 찍어야 된다. 다음 285번 문제. 사무관리의 보고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고의 원칙. 보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을 적시에 완전하게 보고해줘야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복잡하고 장황하게 그러다가는 사람 숨 넘어가요. 그죠? 옛날에 충청도에서 그랬다잖아요. 충청도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밑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먼저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나무하다가 그냥 돌멩이 굴러가니까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러다가 아버지 맞았다. 모르겠어. 누가 얘기했는지는. 그것처럼 복잡하거나 시간이 길거나 하는 것은 보고의 원칙에 어긋난다. 요즘은 충청도 사람이 말이 더 빨라요. 돌 굴러가유가 아니에요. 이제 훨씬 더 빨라요. 우리들보다. 교통사고? 충청도 교통사고가 더 많은 것 같아. 성질이 느린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사회가 변했죠. 그죠? 꼭 어느 특정 지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수시보고의 보고 기일이 잘못된 것. 수시보고는 수시로 보고하는 내용을 의미하는데 수시로 하고 밥 먹듯이 쫓아다니면서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은 최소한 읍면동에서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가는 데는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동에서 보고하죠. 동에서 보고한 걸 면으로 가죠. 면에서 취합해서 읍으로 가죠. 읍으로 간 걸 군, 시, 도 등으로 가서 행정안전부까지 가려면 최소한 소요기간이 19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요걸 기관별로 따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는 5일,
기타 7일, 5일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290번. 사무자동화와 관련하여 틀린 것. 사무자동화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시스템망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프로세싱 의미를 넘어서 사무 처리 자체도 소프트웨어도 전부 양성시키는 과정이다. 자동화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 표준화. 표준화가 곧 자동화죠. 틀린 것 그랬으니까 마지막. 사무기기는 기계화하는 것으로서 조직 구성원 사무 형태와 인식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인식 전환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다음에 295번. 몇 문제 안 남았어요? 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작업을 측정하여 표준을 세워야 한다. 양적 표준, 질적 표준. 그것이 뭐냐? 밑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무 설비, 책상, 파일링 등 표준을 한다. 그래야 되겠죠. 누구는 책상을 크게 하고 여자들 책상은 조그만하게 주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장표, 기록 절차 표준화, 인사관리 직무기준서 표준화, 장래 예측 의사결정 형태의 표준화. 장래를 예측하는데 표준화 시킬 수 있어요? 표준화는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의 표준화이지 장래에 대해서는 연구할 뿐이지 실제 표준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다. 296번. 사무자동화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민 서비스의 향상, 질적인 향상. 자동화 목적하고 이 대민 서비스 향상하는 것은 자동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빠르게, 정확하게, 편하게 해주자 하는 것은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목적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부 예산을 들여서 1번이 정답이죠. 다음 298번 문제. 전자정보를 이용한 대민 서비스가 아닌 것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게 아닌 거죠. 대민 서비스가 아니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하는 것은 정부 부처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이고, 대민 서비스는 바로 논스톱, 원스톱. 요즘 뭐 재가복지 서비스도 원스톱 형태로 하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전자적 민원 처리, 전자조달 이런 것들이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301번. EDI 효과. EDI가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또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란 말로 쓰는데요. 즉 말해서 뭐예요? 글자 그대로 미안합니다. 거래 상대방 상호간의 메시지를 컴퓨터 내에서 교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교환, 전환, 변환하는 과정. 그 효과. 인력의 증대가 아니고 인력의 감소겠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죠. 컴퓨터상으로 자동으로 데이터 인터체인지가 된다면 사람이 직접 쫓아다니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어려운 거 그래서 1번. 302번. 사무자동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무자동화, 신속 처리, 표준화된 처리, 보존 환경 개선, 더 많은 개인 시간을 확보한다. 자동화됐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탕자 놀자. 큰일 날 일이죠. 뭐가 잘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시간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창조적 관리를 창안해내는 것이 공무원 또는 사기업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다음 308번. 사무자동화의 등장 배경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보량의 증대 및 단순화. 그게 적절하지 않는 얘기죠. 단순화가 아니고 오히려 자동화됨으로써 훨씬 복잡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죠. 복잡화. 310번. 사무관리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 조직관리, 조직 사무 방법을 개선한다. 비품 가공,
서식 등을 잘 설계하고 통제한다. 3번은 뭐예요, 이거? 인원을 무조건 감축하고 봉급을 무조건 깎아내린다. 일하면 나갔습니까? 이건 조직이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 민간 기업도 어려워지면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자 해서 다소 조정하지만 여기다가 무슨 말이 들었어요? 무조건 줄이고 무조건 급료를 내리면 내가 미쳤냐 여기서 충성하게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간다. 315번 사무 간소화 또는 사무 자동화 적당하지 않는 것. 노동자 노력보다 유효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야 간소화 되겠죠. 종업원이 자기의 맡은 일을 보다 더 편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간소화시켜야 그게 가능한 것이고, 사무작업 단순화는 속도를 올려서 많은 일을 한다. 속도를 올리는 거하고 간소화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간결하게 하는 거하고는. 품질을 향상시킨다. 3번이 틀렸죠. 다음 318번 사무자동화가 경영 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조직 구성원의 직무 내용 변화와 사무 시스템의 개선과 사무의 변화를 함으로써 경영 조직의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조직 운영에 따른 단기적인 비용 절감과 장기적인 비용 증가. 이게 말이 거꾸로 되어 있죠.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동화 시키려면 우선 당장 장비를 새로 사다 넣고 새로운 걸 바꾸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수월하다. 319번 시스템 도입으로 경영관리직에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것은 사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일에 대한 통제권 이전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되겠죠. 감소. 1번도 감소, 2번도 감소, 4번도 감소. 근데 3번은 유일하게 증대. 이것만 봐도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네. 엇박자를 나타내는 거니까. 322번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사무관리를 위해서 고려한 사항이 아닌 것은 3번이죠. 단기적인 여성 근로자의 지위가 상승된다. 여성 근로자의 직업 오히려 감소하겠죠. 감소. 가뜩이나 지금 현재도 여성 근로자가 적은데 특정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많겠죠. 특정 공공기관 여성가족부에는 여성들이 좀 많지 않을까요? 3번이 틀렸어요. 다음 329번 문제. 이제 진짜 다 됐어요. 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나 규제 내용이 아닌 것. 중요한 정보의 범위 및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정보일수록 누가? 대통령이 직접입니다. 대통령 권한이에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통신 보호를 위해서 정보통신위원회를 추가해서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다음 넘어갑니다. 337번 문제. 문제가 좀 많네요, 이번에. 다음 중 효과적인 사무통제 방법이 아닌 것은 분권화입니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집중화되어 있어야 돼요. 분권화될수록 통제는 오히려 어려워져요. 많이 쪼개져 나눠져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다음 339번. 사무실 내의 색채. 따뜻한 색깔로 하면 좁게 보이고, 추운 색깔로 하면 오히려 넓게 보이고, 위에는 밝은 색, 아래는 좀 무거운 색, 바닥은 좀 더 어두운 색. 그래야 안정감이 있죠. 그런 걸 기본으로 봤을 때 3번 좁은 실내를 넓게 보기 위해서는 따뜻한 색. 이건 좁게 보여요. 아늑하면 좁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 방, 침실 아늑한 분위기를 많이 하죠. 따뜻한 색깔. 예. 어떤 집은 새카만 색깔을 또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영감도 부인도 할멈도 귀찮다 되면, 그죠? 345번 문제입니다. 사무 환경에 관한 설명 중 사무실 배치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업무 처리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곡선이 아니고 곡선은 오히려 동선상의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직선 배치가 원칙입니다. 곡선하면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야 되니까 위에는 다 설명됐던 내용, 맞는 내용이고. 다음 356번입니다. 356번. 이제 사무 증후군, OA 증후군 또는 VDT 증후군 그랬죠.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해서 바르지 못한 것. 모니터 높이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그려야 되는데 높게 그리니까 틀렸고, 모니터와 눈과의 거리는 40 내지 50cm 해야 된다. 근데 1m 그러면 틀리겠죠.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다음 365번 문제입니다. 민원실 배치 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민원실 배치 시 고려사항은 편의시설을 많이 두고, 장애인들은 장애인 편의시설도 두고, 민원 장비도 많이 설치해 두고 해야 되는데, 칸막이 설치, 민원실은 절대 칸막이 없습니다. 칸막이는 연구를 필요로 하거나 분석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특별히 외부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즉 폐쇄 공간이에요. 칸막이 시설은 필요 없다. 다음 367번.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적절하게 조화된 상태, 잘 조화됐다, 밸런스, 균형을 이뤘다, 그런 의미죠. 균형 능률. 이건 뭐 밸런스만 생각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걸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장치가 아닌 것.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령 복종 체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조직표, 기구표, 즉 우리나라 정부면 문재인 정부 조직도 해서 미리 딱 짜놓고, 누가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명령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체계를 잡아놓는 걸 말하죠. 그게 명확해요. 조직 내의 직위간 왕복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 플랜,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한 직원의 작업 내용을 종류별로 적고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격 조건, 이건 직무 기술서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내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보가 있어야 된다. 이건 명확화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사학이나 조직 분위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보를 만드는 것, 사보를 운영하는 것, 또는 요즘 인터넷 앱을 깔아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4번이 틀렸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엄청 많이 달려왔습니다. 교재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 못 따라오신 분 일부는 빼놓고요. 못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제공된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따끈따끈한 시기입니다. 왜?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서부터 강의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100점은 보장 못한다 그랬어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좀 긴 것 같아도 반복되는 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학습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A4 용지에다가 키워드만 적는 연습을 마지막에 하시면 꼭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잘 경청해서 따라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